이제 주제 발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오늘 여기 참여하신 중에 가장 많은 인원을 저희가 저희 팀에서 모셨습니다. 5분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무려 4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왕 여기 오신 김에 다 조금씩 이렇게 역할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주제 발표로 바로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히 저희가 여러분들이 아무도 주제 발표 안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문화연수 추출 시스템을 활용한 한중일 문화인지 프레임 대조 연구와 구현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연구팀이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오래 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참여하신 분도 아까 보니까 계시더라고요. 학제간 융합 연구, 아마 시아트형이 최초의 인문 베이스, 인문사회 베이스 융합 연구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도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10년이 지났습니다. 자,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특정 우리 한국어하고 특정 외국어를 비교 대조를 통해서 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번 일반 연구에 들어와가지고는 조금 더 시스테매틱하게 바뀌었고요. 언어가 또 추가가 됐습니다. 한중일이 동아시아 3개 언어에 여기에 이제 영어는 베이스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제가 오늘 사회도 보고 모든 걸 다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제가 얘기하면은 너무 저기 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여기 와 있지만은 저도 영상으로 5분 영상입니다. 이게 사실 되게 조회수가 300건을 지금 넘고 있습니다. 융합총괄센터에서 홍보를 해주셔가지고 누구는 얘기하는데 네가 한 200건 올렸지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드리기만 했습니다. 아직 안 보신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간단하게 여기 전체 우리의 연구와 관련된 거고요. 좀 앞으로 연관성, 확장성까지 좀 포함된 내용입니다. 아마 오늘 참여하신 모든 교수님들하고 연구하고도 관련 지어가지고 많은 시사점을 좀 던져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5분 영상 지금부터 시청하시도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한국연구재단의 일반 공동연구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문화요소 추출 시스템을 활용한 한중일 문화이미지 프레임 대조 연구와 구현이라고 하는 연구 테마를 가지고 융복합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연구 책임자 성결대학교 이준석 교수라고 합니다. 최근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AI, 빅데이터, IoT 등 여러분들도 자주 접해보셨을 용어인데요. 이들 기술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컴퓨터가 어떻게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자연 언어를 얼마나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냐에 대한 연구가 그 근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저희 연구팀이 연구하고 있는 것도 이와 관련한 것인데요. 거대 텍스트 기반 코퍼스의 본격적인 구축과 함께 1990년대 이후 통계적 자연어 처리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언어학적 분야에서 이에 대한 선구적인 역할을 한 것이 프린스턴 대학의 인지과학연구소의 조지 밀러 교수가 중심이 된 워드넷 프로젝트와 버클리 대학의 국제컴퓨터과학연구소 ICSI의 필모아 교수의 프레임이네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모두 고인이 되셨지만 이후에도 다중언어로 확장되어 그 명맥은 유지되고 있지만 각각 테니스 문제, 보편 프레임의 한계성 등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프레임이네 프로젝트가 기본 분석 데이터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미국, 영국 영어의 포커스인데요. 이로 인해 실제 프레임 구축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영어 문화권의 틀 구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대한 백과사전적 지식을 중시하는 경험적 의미론에 바탕을 두고 있는 틀 의미론의 입장에서 각기 다른 문화권에 존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적 변수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영어를 기반으로 한 전통 언어학적 접근 방식, 일명 암추얼 링귀스틱스의 한계 등으로 단일 프레임의 한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팀은 프레임의 구성에 있어서 일반 어휘 요소, 렉시컬 엘리먼트는 물론 각 언어의 문화적 특수성을 반영한 특수 문화 요소, 컬처럴 엘리먼트까지 포함하고 기존의 텍스트 언어뿐만 아니라 이미지를 사용하여 지식 체계를 구현한다는 점에서 문화 이미지 프레임의 개념을 도입하여 기존 영어 기반의 틀 의미론의 단일 프레임의 한계를 보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 연구팀은 이미 기수행 연구에서 문화 요소 선정에 있어서
구축자의 주관성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하여 네이티브 인포먼트 그룹의 설문조사를 통한 통계적 문화 요소 선정 프로세스를 제안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이를 더욱더 업그레이드시킨 빅데이터 기반 다중언어 문화 이미지 프레임망 구축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의 한국어와 일본어의 텍스트 코퍼스 기반의 문화 요소 추출 시스템에 중국어가 추가된 한중일 문화 요소 추출 시스템과 연동됨으로써 다중언어의 비교 대조를 통한 문화 요소 추출에 있어서 보다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각종 텍스트 정보, 이미지 정보 및 이들이 연동된 태깅 정보 등 다양하고 방대한 양의 그야말로 빅데이터가 쌓여나가고 있습니다. 이들 데이터들은 저희 연구팀의 자연어 처리 및 빅데이터 전문가들의 통계적인 처리, 그리고 각 언어 전문가들의 분석 및 고찰과 함께 본 연구를 통해 독자적으로 구축된 통합 DB망 서버에 체계적으로 강납되어 있습니다. 일명 빅데이터 시대에 있어서 텍스트 언어에 대한 컴퓨터의 정확한 인지, 나아가 컴퓨터가 이미지의 정보를 정확하게 식별해내는 이미지 인식 기술은 보안 감시, 자율주행, IoT 기반 스마트홈, 엔터테인먼트 등 우리 주변의 실생활을 변화시키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연구팀에서 생성되는 다중언어, 이문화, 다문화 기반의 빅데이터 정보는 이들 기술의 기반 데이터로서 다양한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은 물론이며, 근본적으로는 다문화, 다언어 사회의 이해의 폭을 증대시킬 수 있는 이문화 커뮤니케이션 및 다양한 교육적, 연구적 활용 가치를 담지하고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3년 계획의 연구에서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중심의 연구가 진행되면서 구축된 각종 프로토타입과 플랫폼의 개발을 통하여 보다 더 다양한 다국어로의 확장이 가능하다는 것이 검증되었으므로 향후 점진적인 다중언어로의 연구 확장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촬영을 박수를 기다렸습니다. 자, 농담이고요. 이렇게 보니까 제가 사실 아까 제가 제일 젊어가지고 시켰다고 회장입니다. 제가 해도 회장을 시켰다고 해서 좀 지금 보니까 얼굴 보니까 상당히 회장한 얼굴이 될 정도로 나이가 들어가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 다 실제로 만나면 되니까 저보다 다 어리신 것 같아요. 저하고 비교하면은 제가 형 오바라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거는 이제 좀 이따 보여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5명 중에 절 포함해서 제가 총괄하고 있고요. 5명 중에 4분 절 포함해서 4명이 왔습니다. 이거 발표 순서도 좀 사실은 제가 총괄해서 제가 그냥 마음대로 주장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같은 성교대학교에 저하고 같은 10년 이상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를 엄청나게 이공대 교수님이라 가지고 깐깐합니다. 큰 그림 그리려고 하는데 이 양반은 정말 많은 지적을 받으면서 저도 상당히 디테일한 그런 모습을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발표하실 분은 빅데이터하고 Natural Language Process죠. NLP 전문가십니다. 아마 우리 NLP의 초창기 멤버라고 세종포커스에 참여하시고요. 그래서 저희 후배 교수님으로 지금부터 발표를 한경수 교수님께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거창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성결대학교 한경수라고 합니다. 전 컴퓨터공학과 교수고요. 많은 인문학 연구하시는 분들 앞에서 발표를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같이 융합 연구하자고 했을 때 안 되겠지 하고서 어쩔 수 없이 시작을 했었던 것이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때는 되게 공학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게 뭐 이런 정도였었는데 이제 좀 많이 틀이 잡혀서 좀 전망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공학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가 시스템을 만들려면 명확한 정의가 필요한데 모호한 얘기만 하셔서 자꾸 그래서 정확히 뭐냐라고 제가 계속 배우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연구팀이 잡고 있는 테마가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언어 쪽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 언어에 나타나는 문화를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이제 이것으로부터 이제 출발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그럼 문화가 뭐냐? 문화를 정의해야 될 거 아니냐라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명확히 정의를 하고 출발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문화를 한번 데이터에서 뽑아보자. 그래서 일단 문화를 구성하는 요소가 있겠지. 그래서 이제 그걸 문화 요소라고 명칭을 붙였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맡은 임무는 저는 이제 텍스트를 다루는 사람이니까 텍스트에 드러난 문화 요소를 발굴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역할이었습니다. 일단 문화 요소를 그러면 텍스트에 등장하는 형태소 중에 문화 요소 후보를 찾아내고 그 문화 요소 후보들 중에서 언어학자들이 보고서 요것이 문화 요소인 것 같아 라고 선정하는, 그래서 그걸 지원하는 이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어 코퍼스를 기반으로 해서 형태소를 빨리 찾을 수 있는 형태로 색이라는 과정을 거치고요. 그 색있는 형태소에서 문화 요소 후보를 추출하고 거기에 이제 점수를 붙여서 랭킹을 해서 언어학자들이 문화 요소를 선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단계를 각 단계를 짧게 설명을 드리면요. 색인 단계는 이제 코퍼스에서 빨리 검색할 수 있도록 형태소 분석된 정보들을 추출을 해서 DB를 구축하는 과정입니다. 현재 처음 시작은 이제 한국어에서부터 시작을 했었는데요. 차츰 언어를 하나씩 덧붙여서 현재 한중일 3개 언어에 대해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는 세종계 코퍼스를 이용을 했고요. 일본어는 일본 국립국어연구소의 BCCWJ 코퍼스, 그다음 중국어는 차이니스 트리뱅크 코퍼스나 이런 코퍼스에서 문화 요소라고 판단할 수 있을 만한 형태소들만 색인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색인된 것에서 이제 문화 요소를 추출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무엇에 대한 문화 요소인지를 이제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 아래 예를 보시면, 예를 들어서 먹다라는 것과 관련된 문화 요소를 뽑기 위해서 먹다라는 지리 형태소를 입력하면 저 먹다와 같은 문장에서 동시에 등장하는 형태소들을 후보로 추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문맥 형태소라고 정의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리 형태소와 한 문장에 동시에 함께 등장한 그런 형태소들을 문화 요소 후보로 추출을 하고, 이제 그것들을 이제 그렇게 뽑아놓으면 너무 많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워낙에서 콜로케이션 추출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T점수를 이용을 해서 결국 단일 형태소가 등장한 빈도 대비 동시에 등장한 빈도가 더 높은 것들을 상위로 랭킹하는 그런 형태로 점수를 부여해서 랭킹을 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현재 작동하고 있는 시스템의 화면인데요. 그래서 각 언어별로 지리 형태소와 문맥 형태소의 풍자를 선택하면 말씀드린 대로 점수화해서 이렇게 형태소들을 문화요소 후보로 랭킹을 해서 보여주고, 그다음 이 지리 형태소와 문맥 형태소가 동시에 등장했던 그 용례 문장들을 아래쪽에 보여줘서 연구자들이 필요한 문화 요소를 선택하는 그런 용도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현재 기능이 제공 중인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것을 이제 개선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연구자들이 문화 요소를 선별하는 것을 지원하는 때까지만 진행이 됐었다면, 이제는 이제 저도 뭔가를 좀 역할을 해야겠기에 이제
이 문화 요소에 대한 데이터를 이제 수집하는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이 수집이 되면 그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문화 요소를 추출하는 것을 어느 정도 자동화를 진행해볼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랭킹된 문화 요소 후보들 중에서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포지티브 이그젠플과 네거티브 이그젠플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것은 정말 문화 요소에 해당이 되고 이건 절대 문화 요소가 안 될 것 같아 라고 한 것들을 선정해주는 그런 인터페이스로 지금 바꾸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선택한 문화 요소에 대해서만 이제 용례 문장들을 보여주고, 그래서 왜 저것이 문화 요소인지 혹은 왜 저것이 문화 요소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는 구조의 대표 문장을 선택을 해서 그 문화 요소하고 그 용례 문장을 동시에 저장해서 이제 문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이 정도로 제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영상에서 그 이미지와 텍스트의 결합을 말씀드렸는데 그 베이스가 되는 게 이제 텍스트 쪽이고요. 지금 하시는 거는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야말로 문화와 관련된 빅데이터를 쌓아 나가면서 나중에는 그야말로 AI가 들어가가지고 자동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거를 공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인식과 관련된 겁니다. 이미지를 통해서 문화 요소 어떻게 추출할까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부터 발표하시는 임상수 교수입니다. 임상수 교수님은 모바일 컴퓨팅하고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쪽입니다. 그래서 제가 후배 교수님인데요. 이거 만들어줘 하면은 바로 시각화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엄청나게 한 교수는 눈치 보면서 시키는데 임상수 교수님한테 하면은 뭐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가지고 해주셔가지고 연구에 도움이 엄청나게 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결대학교 컴퓨터학과 임상순이라고 하고요. 네, 제가 연구 책임자 교수님을 잘 아는 건지 참 여러 가지 고민이 드는 시점이긴 합니다. 저는 사실 고향이 제주도라 제주도 원래 자주 오는데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계속 못 오다가 명절 때도 못 오다가 뭐 연구 책임자 교수님 덕분에 오늘 정말 한 1년 만에 고향에 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참 좋은 기분으로 일단 발표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너무 즐겁습니다. 일단 저희 그 컬처 프레임 빅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미지를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이미지 추출하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같이 이제 연구를 진행하신 그 다음에 이제 김영희 교수님이 그런 걸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저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기본적으로 구축해 놓은 어떤 이미지에 대해서 문화 요소를 추출하기 위한 기본 그 플랫폼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앞으로 이 플랫폼을 어떻게 좀 확장해서 나갈까 그런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저희 지금 시스템의 화면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즉 우리가 어떤 단어에 대해서 검색을 했을 때 그 단어에 맞는 이미지들이 나열이 되게 됩니다. 뭐 구글 서치나 이런 데서도 뭐 만약에 라면이라고 검색을 한다 그러면은 한국어 라면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나열된 이미지들이 있을 텐데 그런 이미지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건 그냥 되게 어떤 라면에 대한 대표성이 있다. 뭐 그런 것들을 고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 시스템에서 보시면 보팅하는 부분에서 내가 어떤 단어를 입력을 하고 그 단어에 대해서 실제 이 보팅하는 화면인데요. 내가 만약에 호텔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입력을 하게 되면 호텔과 연관되어져 있는 이미지들이 화면에 표시가 되게 되고 그 중에서 3개 정도의 이미지, 내가 호텔이라고 했을 때 이 이미지가 정말 대표성이 있다라고 보팅하는 사람들이 판단되는 이미지를 선택을 해주고 자신의 나이와 성별을 입력을 해주게 되면 이 데이터들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그런 그 시스템인 거고요. 결국에는 어떤 나라 사람들이 뭐 이 단어에 대해서 연상되는 가장 대표성 있는 이미지를 3개 정도 일단 골라놓으면 그 이미지들에서 뭔가 데이터를 추출해보자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떤 호텔이라고 하는 검색어를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검색을 했을 때 어떤 게 좀 이 대표성을 띠고 있느냐 나이대별로 이런 것들이 지금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고 있고 실시간으로 되고 확인하면서 이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걸 전문가들 집단에게 일단 공개를 해서 이 연구의 목적으로 뭐 여관이라든가 욕관 어떤 이미지들을 한국 사람이 여관을 봤을 때 어떤 게 대표적인 이미지인가 아니면 욕관을 봤을 때 일본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떤 게 대표적인 이미지인가 그래서 이 둘의 차이점을 같이 연구적으로 비교를 해보고 그런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뭐 복잡한 제명들이 넘어가도록 하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런 이미지들을 보여줄 때 그럼 어떤 이미지를 보여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냥 구글 이미지 서치한 결과를 끌어다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일단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호텔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여기서 보시면은 뭐 방도 나오기도 하고 건물도 나오기도 하고 뭐 유사한 이미지, 방의 이미지가 여러 개 노출이 되기도 하고 사실 이렇게 규칙성 없이 노출이 되는 것보다 만약에 방이면 방, 건물이면 건물, 외관이면 외관 이런 식으로 묶어놓거나 이렇게 클러스터링을 해놓거나 아니면 중복되는 이미지를 제거를 해가지고 한 화면에 뭐 10개 정도의 이미지가 보여줄 수 있다 그러면 그 10개 정도의 이미지를 좀 다양하게 보여주고 이분들이 좀 더 그 선택을 할 때 선택의 어떤 다양성을 좀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도록 지금 이쪽 부분 처리하는 부분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거나 그렇게 할 때는 기본적으로 뭐 딥러닝을 써서 이게 좀 분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좀 그 하나의 키워드별로 어떻게 좀 저희가 기술적으로 해나갈까 좀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보통 요즘에는 뭐 이미지 인식하는 뭐 이런 오브젝트 디텍션 이런 기술들을 많이 써가지고 심지어는 뭐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즘에 뭐 TVN에서 하는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뭐 이미지 인식 기술을 써서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이미지 인식 기술을 쓰게 되면 어떤 그림에 있는 이미지를 이게 고양이인지 분류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전체 그림에서 어떤 영역이 고양이인지 보통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미지에서 사물을 특정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있고 만약에 여러 개의 사물이 있다 그러면 이 여러 개의 사물을 독립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그렇다면 만약에 호텔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검색을 했을 때 그 중에서 보팅하는 사람들이 이 이미지 중에서 어떠한 영역이 혹은 어떠한 개체가 내가 호텔이라고 선택한 이유인가 이런 부분들을 정보를 수집하게 되면 일본 사람들은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더 자기네 나라에서 호텔이 뭐 더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고 뭐 라멘이라고 하는 게 일본에서 이런 것 때문에 이건 정말 라멘이네 한국 사람들은 라멘이라고 하는 게 용기도 이런 거 이게 정말 라멘이네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같이 부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이미지 내에 있는 여러 개의 사물들을 개체들을 같이 인식을 하고 그걸 부팅할 때 하나씩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딥러닝 기술을 써가지고 개체 인식을 하고 이 개체가 뭐 음식이면 음식, 어떤 사물이면 사물 이렇게 종류별로 데이터 셋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좀 정리를 해서 이 각각의 이미지로 문화유소를 추출하는데 도움이 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하나의 객체에 대해서 이렇게 할지 아니면 그림의 영역을 나눠가지고 영역에 있는 특정한 산으로 할지 그런 부분들도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그 기술적인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하고 있고 이 한 장의 이미지에서 어떤 문화적인 요소를 추출해낼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은 저희 인문학 하시는 교수님들에게 많이 좀 이야기를 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건 이제 저희 시스템에서 보팅할 때 쓰는 그런 이미지인데요. 라면이라고 하는 어떤 대표적인 그림과 그리고 라멘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그림을 가지고 구글 비전 API에서 어떤 값들을 이게 뭘로 보이냐고 했을 때 값들을 한번 상위 50개를 뽑아보면 이런 여러 종류의 어떤 데이터들이 나오긴 하는데 이 중에서 공통된 물론 여기에 잘못 인식된 어떤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게 더 라면과 유사한지 어떤 게 라면과 유사한지 비교해볼 수 있는 그런 키워드들을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추출을 해낼까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그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이런 부분들을 의식주 관점에서 어떻게 다른 데서 좀 활용을 하고 있나 그런 부분을 좀 보면 예를 들어서 이 호텔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하는 부분을 보면 어떤 호텔에 대한 부킹 예약해준 그런 사이트에서 사실 한정된 공간에 다양한 방이면 방, 욕실이면 욕실, 호텔 외관 이렇게 다양한 사진들을 노출했을 때 사람들이 더 많이 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다양한 기존에는 사실 사람들이 어떤 그 데이터를 올리는 사람들이 이건 방 사진, 이건 외관 사진, 욕실 사진 이렇게 분리를 해서 태깅을 하면서 올리는데 이런 게 데이터가 많아지게 되면서 너무 힘들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렇게 호텔 사진을 분류하는 것들을 비즈니스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가 있고요. 그리고 음식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게 그 싱가포르에 있는 대학에서 지금 만들어서 구축한 사이트고 보통 이런 사이트는 음성 인식 기술도 비슷합니다. API라고 하는 걸 제공하고 이거 많이 쓰면 돈을 받는 걸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 음식에 대한 이미지를 인식하는 이 API 같은 경우에도 30일간 무료 그런데 1년 사용이 얼마 이런 식으로 책정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이미지를 올리게 되면 그 이미지가 어떤 종류인지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나타낼 수 있게 해주는데 궁극적으로 이런 그
그 이미지 인식한 API에서 하고 싶어 하는 게 뭐냐면 건강 관련해서 이 음식 사진을 올렸을 때 어떤 음식이고 칼로리가 얼마고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좀 분석을 했을 때 이게 어른들 칼로리가 있으니까 아니면 재료가 어떤 게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한테는 어떤 환자들에게 이런 음식이 안 좋으니까 그런 부분들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아마 싱가포르 그 나라 차원에서 어떤 헬스 관리 앱을 쓸 때 이 API를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튼 기존의 영상 그 이미지 인식 기술을 가지고 여러 가지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고 싶은 건 이 기술을 통해서 이미지에서 문화 요소를 잘 뽑아내기 위한 어떤 후보군들을 어떻게 잘 정의할 거냐 그런 부분을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되게 많은데요. 여기 보시면은 그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는 호텔.com인데 모르겠는데 그 이제 어떤 호텔을 검색을 했을 때 아까 이제 이상수 교수님께서는 많은 다양한 이미지 보여주는 거에 끝인 게 아니라 우리는 문화 요소를 찾아가지고 그걸 어필을 하는 겁니다. 저도 실제로 시리즈에 어쩔 수 없이 머물러게 됐는데 옛날에 호텔을 쓸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거는 여러분 뭡니까? 호텔을 찾을 때 이게 있으면 이걸 찾겠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항상 수영장을 찾습니다. 호텔 공부했는데 수영장이 있다. 근데 하나 개인화된 거잖아요. 제가 전문 수영장. 근데 어떤 외국인들은 또 뭔가 그죠? 바 뭐 이런 걸 원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뭐 여성분들은 뭐 로맨틱한 여러 노비라든지 그런 인테리어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나라마다 다를 거고 문화마다 다를 거고 세대마다 다를 거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 세대의 문화, 그 나라의 문화, 그죠? 남성, 여성의 문화, 그거에 맞는 그런 문화 요소를 우리가 찾아내면은 그게 결국에는 비즈니스하고 연결될 수 있다라는 그런 뭐 단지 비즈니스만은 아닙니다.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다음에 이제 인문학 하시는 교수님께서 이 중에서 좀 더 그 디테일한 그 한국어와 일본어의 특정한 단어에서 찾는 문화 요소를 가지고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김혜연 교수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성진학교 김혜연이라고 합니다. 지금 저희 여기 통해서는 크게 시스템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텍스트를 베이스로 한 시스템이 하나가 있고, 이미지 베이스로 한 그 시스템 두 개가 있는데요. 그 두 개를 인문학자가 봤을 때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활용에는 상당히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일부 예를 오늘 좀 예로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라는 거는 사실 아까 서대소대소로 저희 팀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딱 하나만 구분하고 딱 그 결론짓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광범위한 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의식주가 포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 발표에서는 그 의식주 중에서 자는 곳이죠. 숙박 문화에 관련된 부분하고요. 그다음에는 먹는 문화, 식에 해당되는 부분에서는 식문화에 대한 부분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일본어 전공을 해서 한국어하고 일본어의 문화 비교를 중심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박 문화에서는 한국의 여관이라는 것과 일본의 료칸이라는 것을 비교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한국의 여관과 일본의 료칸은 한자로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일본 분이 오시거나 아니면 한국 분이 일본에 가실 때 같은 숙박 형태라고 생각을 해서 예약을 하시거나 그러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통상의 끝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지가 어떻게 보면 좀 반대되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착안해서 여관과 료칸이라는 걸 좀 비교해보고 싶었고요. 식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라면 많이들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일본에서도 라멘이라고 해서 거의들 아실 거라 생각이 들지만 있습니다. 하지만 라면과 일본의 라멘은 상당히 다른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착안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숙박 문화에 대한 거에서 일본의 여관과 한국의 여관과 일본의 료칸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나온 것처럼 저 료칸이라는 한자를 같이 쓰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여관, 일본에서도 료칸이라는 뜻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문화 이미지 프레임망에서 저희 이미지 시스템을 활용해서 보시면요, 이게 보팅 시스템에 나오면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한국의 여관이라는 거를 그 워드로 치시게 되면 이런 화면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료칸이라는 걸 하면 이런 이미지가 나옵니다. 그걸 이미지에서 가지고 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보팅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보팅 결과 계속 진행 중이고요. 한국에서 여관의 1, 2, 3위, 그다음에 일본에서의 료칸
요강의 이미지 1, 2, 3을 보충한 결과도 여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처럼 장면은 한국의 여관의 보팅 장면의 1, 2, 3위를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다 한국 분이실 것 같긴 한데 딱 이미지 하면 여관하면 어느 정도 공통의 이미지는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무조 좀 좁다라든지 어둡다라는 거, 골목에 있을 것 같은 그런 이미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에 비해서 여기 이제 요강의 그 네이티브들이죠. 일본 사람들이 뽑은 랭킹이거든요. 그래서 1, 2, 3위를 보시면 아까 여관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강의 이미지는 조금 좀 운치가 있고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바다장이라든지 자연 친화적이라든지 정갈하다 등의 이미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망을 이용한 저희 분석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텍스트를 베이스로 한 문화 요소 추출 시스템인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한국의 여관과 일본의 요강이라는 이미지가 텍스트 베이스에서도 어느 정도는 결과적으로 연동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한교 교수님이 하신 그 시스템에서 여관이라는 거를 돌리는데 품사를 지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면에 지금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보실 왼쪽이네요. 왼쪽에서 보이는 게 같은 문장에서 공개하고 있는 명사의 리스트, 순위, 우선순위고요. 공개하고 있는 우선순위고 반대쪽에 보이는 것이 형용사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명사를 먼저 보시면 1위, 2위, 5위, 4위에서 보시면 다 숙박과 관련된 것들이 상위에 랭킹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숙박시설인데 형용사들을 보면 1위부터 5위까지 보시면 얇다, 값싸다, 더럽다, 편하다, 후지다. 그래서 이미지를 보시면 조금 좋지 않다고 할까 아까 이미지에서 봤던 거 거의 같이 연동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기까지밖에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공개하고 있는 형용사를 보면 밤이라든지 골목이라든지 아가씨, 안마, 시술소, 여자, 가방 이런 것들이 상위에 랭킹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일본어에서 한국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요강이라는 걸 갖고 공개하고 있는 명사를 같이 추출한 건데요. 보시면 1위가 호텔이라는 거고요. 3위가 숙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한국의 여관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요강이라는 것도 숙박시설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에서가 이제 누가 차이가 나옵니다. 보시면 2위가 온천이라는 뜻이고요. 4위가 관광, 5위가 여행, 8위가 요리라는 게 상위에 랭킹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여관과는 다르게 일본의 요강은 숙박뿐만이 아니라 온천이라든지 요리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여행이라는 것이 그 상위를 차지하는 걸 아실 수가 있고요. 그 시민카드 보시면 온천과 관련된 목욕탕이라든지 노천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요리하고 관련해서 아침 식사, 저녁 식사, 연회 이런 식으로 관련된 요리와 관련된 것들도 상위에 랭킹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요강과 공개하는 요소들을 살펴보아도 단순히 요강을 장만하는 곳이 아니라 이런 관광이라든지 여행, 요리와 온천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숙박시설이라고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저희 여관하고 마찬가지로 이번에 요강하고 공개하고 있는 형용사의 리스트 공지 순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4위에 있는 게 맛있다라는 뜻이고요. 6위가 맛없다, 7위가 맛있다라는 맛에 관련된 것들이 형용사 상위에 랭킹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더라도 요리하고 관련된 이미지가 요강에서는 강하다라는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분석을 통해서 지금 이미지와 텍스트를 통해서 여관은 한국의 숙박만 제공하는 서민적인 숙박시설이라는 가설을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에 비해서 요강은 온천과 식사를 제공하는 일본의 전통적인 숙박시설이라는 가설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가설인데 여기서 저 학교 발표는 아니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형성 과정하고 조금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선임 연구에서 보면 그 한국의 그 숙박시설의 그 시초는 주막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주막이라고 하면 이미지가 있으시겠지만 하등사회가 숙박하는 장소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관의 시초가 주막에서 비롯된 곳에서 이 여관의 서민적인 이미지가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한번 고찰을 해봤고요. 이에 비해서 일본의 그
숙박시설에 대한 걸 역사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여기에 한나고야라고 되어 있는데 에도 시대까지 좀 넘어갔는데요. 하루에 잠을 잘 때 아침과 저녁이 제공되는 그런 그 숙박 문화가 있었었고요. 그리고 에도 시대 이후에 조금 있는 사람들이 여기도 설명이 조금 나와 있는데요. 지방의 영주들이 머물렀던 그 곳이거든요. 그래서 지방에 좀 힘 있는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혼진이라든지 이런 곳들은 꽤 럭셔리한 그런 숙박시설도 존재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하고 온천을 빠뜨릴 수가 없는데요. 예전부터 이렇게 몸이 아프거나 피부병이 있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그 온천에 들어가서 하는 이런 숙박시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결론을 내렸을 때 현재 일본의 료강에 식사를 제공하는 문화는 이런 하타고야라든지 고급스럽다, 깨끗하다는 이런 혼진이라든지 아니면 온천의 문화는 토지야 이런 식으로 역사적인 배경과도 같이 연결을 시켜서 분석을 진행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면 이렇게 되고요. 한 가지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관련해서 활용 일례를 보면 숙박시설에 관련된 기초 자료로도 쓰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관광 상품에서 숙박시설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일 관광상품 개발에도 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아까도 그 텍스트 베이스에서 보시면 예를 들면 여관과 함께 쓰이는 품사별 특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일 어학교육에서도 같이 접목을 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가 이제 숙박시설에 관련된 부분이었고요. 식문화에 대해서 라면하고 라멘도 같은 비슷한 방식으로 좀 보면 이미지를 보시면 이쪽이 보팅 장면이고요. 한국의 라면입니다. 그거의 보팅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건 일본의 보팅 장면 라멘에 그리고 이쪽은 보팅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딱 왼쪽과 오른쪽이 있는데 한국 분이시라면 일본 분이시라면 바로 감각적으로 찾아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쪽이 한국 라면의 이미지 부분에서 들어온 거고요. 이쪽이 일본의 라멘의 그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담는 용기를 한번 보시고요. 국물 색깔, 그다음에 위에 어떤 토핑되어 있는지, 그리고 누가 만들었는지. 예를 들면 한국 라면 같은 경우에 사람이 등장하지 않거든요. 근데 일본 라면에는 이미지에 만드는 사람이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 만드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먹는지, 집에서 먹는지, 밖에서 먹는지 이런 것들의 차이를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랭킹이거든요. 한국의 라면과 일본의 라멘 랭킹인데 예를 들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냄비, 면, 국물이 빨갛다. 그리고 봉지 라면이라든지 위에 토핑은 계란이나 파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에 비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릇이 좀 집에서 먹자라기보다는 가게에서 먹는 그릇이라는 걸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면요리고 국물 색깔을 보면 한국보다는 조금 연한색 국물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삶은 계란이라든지 편육이거든요. 고기 편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들이 토핑되어 있는 것을 이미지상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이미지를 통해서 라면은 집에서 간단하게 끓여 먹는 면 요리인데 뒤에 라면은 가게에서 라면 장인이 만들어주는 면 요리 이런 식의 차이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이미지는 아까 여관과 료칸과 마찬가지로 텍스트 베이스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이는 게 한국의 라면과 공티하고 있는 동사 리스트고요. 순위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동사고요. 이쪽이 같이 공개하고 있는 명사 순위입니다. 그래서 이 특징들을 보시면 일단 동사들을 보시면 1위가 먹다, 2위가 끓이다, 3위가 때우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2위에 끓이다라는 게 있는데 한국의 라면은 누가 끓일까, 누가 만들까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아까 시스템에서 좀 보여드렸지만 밑에 예문을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제가 몇 가지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라면을 보시면 가정부가 라면을 끓이다, 토머스가 끓이다, 국민학교 1학년짜리가 끓이다. 그래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한국의 라면은 집에서 좀 간편하게 끓여 먹는 음식이라고 분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간편하게라고 하는 거는 한국의 때우다라는 동사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한국의 라면과 같이 공개하는 명사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컵이라든지 봉지라는 게 1위, 2위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라면은 집에서 간편하게 끓여 먹는 음식이지만 컵라면과 봉지라면
화면의 이미지가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통해서 결론적으로는 집에서 간편하게 끓여 먹는 인스턴트 라면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일본의 라멘에 대한 이쪽 부분이 동사고요. 이쪽이 같이 공개하고 있는 명사의 순위입니다. 그래서 동사의 순위를 보시면 일본이 먹다, 만들다, 들어가다, 먹다, 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아까 한국에서는 누가 만드는지, 누가 끓이는지에 대한 거에서 자기가 직접 집에서 끓여 먹는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본의 라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예문을 보시면요. 그냥 제가 이 빨간색으로만 말씀드리면 남편이 만드는 라면. 두 번째는 그 가게 주인이 만드는 라면을 먹고 싶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남편이 끓여주는 거니까 집에서 먹는 걸 거고요. 여기에서는 그 가게 주인이라는 게 있으니까 집이 아닌 가게에서 먹는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장은 자신이 만드는 라면과 가게에서 먹는 라면은 다른 느낌이 든다라는 뜻인데요. 이 문장에서는 라면은 자기가 만드는 이미지와 가게에서 먹는 이미지 두 가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텍스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같이 공개하고 있는 명사인데요. 보시면 한국하고는 되게 느낌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을 보시면 1위, 8위, 9위, 11위인데요. 일본의 스프 베이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스프 베이스가 된장이냐 아니면 돼지 뼈를 익어낼 거냐 아니면 간장 베이스냐 저희 소금 베이스냐라는 일본의 스프 베이스가 상당히 상위에 나와 있는 걸 아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징적으로는 색깔적으로는 파란색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2위에 가게라든지 12위에 주문, 가게에서 주문하다죠. 그 외에도 메뉴, 그 다음에 줄을 길게 늘었음, 맛집, 그 다음에 포장마차, 식당, 체인점, 점주, 레스토랑, 세트, 토핑, 정식, 출점하다, 간판, 손님, 운전 이런 식으로 가게에서 먹는 음식이라는 것과 이 연상되는 단어들이 많이 나와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인스턴트 라면과 컵라면에 관련된 겁니다. 3위에 인스턴트, 5위에 컵, 그리고 10위 안에 59회 즉석 라면 할 때 즉석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일본의 라멘하고 같이 있는 공개하는 것들을 보면 13위에 카레라든지 14위에 만두, 구운 만두라든지 저희 돼지 편육이라든지 치킨이라든지 밥, 볶음밥, 계란, 콩나물, 덮밥 같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라면과 같이 먹는 메뉴라든지 세트 메뉴라든지 토핑 재료들도 꽤 상위에 랭킹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본의 라면과 한국의 라면의 차이가 뭡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의 라면은 집에서 먹는다는 이미지고 일본의 라면은 밖에서 먹는 이미지와 집에서 먹는 이미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저는 이제 탄생 배경하고 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일본은 이게 라면의 탄생 배경인데요. 처음에는 포장마차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가게에서 먹는 게 먼저였죠. 그래서 그렇게 되다가 인스턴트 라면이 1958년에 개발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라면은 가게에서 먹는 형태도 있는 거고요. 집에서 끓여 먹는 인스턴트 라면의 형태도 존재한다라고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에 비해서 한국의 라면은 1963년에 삼양라면이 저희 한국의 첫 라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라면 기계를 일본에서 들여와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식초 자체가 인스턴트 라면으로 시작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탄생 배경에서 한국과 일본의 라면과 라면의 차이를 고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라면은 집에서 간단히 끓여 먹는 인스턴트 면 요리, 근데 뒤에 라면은 장인이 만들어주는 밖에서 먹는 면 요리, 집에서 먹는 인스턴트 면 요리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이미지라든지 텍스트 베이스를 보면 가게에서 라면 장인이 끓여주는 면 요리라는 게 조금 더 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분한 표시를 조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연구 결과 활용 일례를 보면 한일 식문화 관련된 기초 자료로도 쓰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일 관광 상품
제품 개발에도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메뉴 개발, 예를 들어 세트 메뉴 어떤 게 좋을지 한국과 일본에서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메뉴 개발에 컨설팅 같은 것도 가능할 것 같고 음식 현지화 컨설팅도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일 어학교육은 아까 저희 여관과 요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공개하는 텍스트 베이스의 명사라든지 형용사, 동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련된 것들을 통해서 어학교육도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학교육을 해서 조금 말씀을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가 가능하긴 한데 예를 들면 그 한국과 일본어 중에서 그 가장 많이 쓰이는 그 리스트들을 뽑을 수가 있어요. 한국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동사, 한국어에서 일본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동사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추출해서 이렇게 문장들을 조금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텔레비전으로 영화를 보고 슬퍼하다. 여기서 보다라는 동사를 갖고 좀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장에서는 친구랑 학교에 가다라는 동사를 갖고 문장을 만든 거고 받다, 전화를 받다라는 걸 갖고 문장을 만들었는데요. 사실 이 캐릭터는 저희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의뢰를 해서 캐릭터를 만든 거고 우선 순위가 들어간 문장을 시각화함으로써 좀 더 효과적으로 일본어 학습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여관하고 요감을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국어에 여관을 가다라는 문장과 일본에 해당되는 게 있죠. 요감이 있고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그림이 다르겠죠. 거기에 나오는 여관과 요감의 이미지가 다를 거고요. 라면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라면을 먹다라는 문장과 일본어에 라면을 다베루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라는 문장에 라면에 시각화되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학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문화까지 같이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활용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문화에 관련돼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문화에 관련돼서 일본어, 한국어 언어적인 부분 그리고 그 형성 배경의 역사적이라든지 사회적 배경 그리고 교육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그런 거를 예를 들어 메뉴 개발이라든지 사업화하는 데까지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이 예를 말씀드렸고요. 구체적인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이주서 교수님께서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부터 제가 좀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연구팀에 또 한 분 아까 안 오셨다고 했는데 중국 전문가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일본어 가지고 한국어 비교했는데 중국 전문가한테 이거를 리포트를 받았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은 중국어로 호텔을 뭐라고 하냐면은 쯔이엔이라고 해가지고 주막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주점을 중국어로는 호텔로 쓰더라고요. 그래서 각 호텔마다 나라마다 어필하는 게 다르다. 그리고 아까 우리 역사적으로 봤을 때 주막이라는 표현이 우리나라도 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주막, 술자를 썼는데 중국은 지금 아직까지 남아있고 그리고 중국도 지역이 되게 넓잖아요. 그래서 북쪽은 반디엔이라고 해가지고 그 밥 먹는 데를 호텔이라고 하고요. 남쪽은 쯔티엔 해가지고 술 먹는 데를 호텔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 남쪽이 광동이라고 하죠. 남쪽이 막 경제적으로 성장하면서 홍콩, 싱가포르 이쪽이 성장하면서 거의 전체적으로 지금 주점 쯔티엔이 호텔로 지금 정착이 돼 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호텔 라면과 관련해서 말씀드린 제 경험인데요, 사실은. 제가 미국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초등학교에 부모님들이 이제 다국 부모님들이 계셔가지고, 컬처럴 페어를 했었습니다. 근데 각각의 나라가 어필할 만한 그런 아이템을 다 갖고 나왔습니다. 근데 일본이 라면을 갖고 나왔고요. 라멘. 중국이 라면을 같이 갖고 나오면 둘이 싸우더라고요. 라면은 우리 거다. 니네가 한중 관계 아닌 일중 중일 관계라 별로 그때도 안 좋았는데 메뉴 가지고 이거는 자기의 그 브랜드, 자기의 로열티를 일반 민간 레벨에서 주장하는 거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거기에 저희 그 끓여먹는 라면 1틈도 없더라고요. 또 하나 제가 라면이 아니라 호텔과 관련해서 또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학교에서 보직을 맡고 있는데요. 일자리 개발처를 맡고 있습니다. 근데 해처에서 약간 신경 쓰고 있는데 아까 여관하고 료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 인턴십도 보내고 호텔에 취업도 시키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시키고 있는데 보내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 학생들을 일본의 여관, 여관에 인턴십을 보낸다 하면 우리 부모님들은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그죠? 이건 우리 학교 망하는 그런 정확한 이런 문화적인 소개와 인지 이런 거는 상당히 중요하다는 컬처럴 마이닝입니다. 컬처가 뭐냐에 대해서 우리 같이 다 지금 연구재단에 펀드를 수주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소속된 사업단 연구재단의 이름이 문화융복합단입니다. 제가 문화융복합단? 이 양반들이 문화가 뭔지 알고 아까 한경수 교수님도 너는 뭐 알면서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하는 거는 사실은 문화가 뭔지를 균합적으로 맨날 여느 쪽에 균합적으로 정리를 하려고 하는 과정입니다. 예전부터 문화는 과연 뭔가를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왔다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요 근래에 우리가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컬처럴 마이닝이라고 해가지고 이 컬처럴 마이닝 자체가 융복합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컬처는 아까 우리 김영희 교수님처럼 인문 사회 쪽에서 고민을 하실 부분이고 마이닝이라는 걸 뭔지 아십니까? 마이닝이 채굴하는 거죠. 마인크래프트 마이닝 그겁니다. 그래서 문화를 채굴하자. 컬처럴 마이닝. 저 그저께 오기 전에 데이터 마이닝에 엄청난 전문가들 친한 후배 교수님인데요. 데이터 마이닝 전문가보다 신박하다. 컴퓨터링 디퍼런트 랭귀지 컬처 해가지고 다른 나라의 언어와 영어는 계속 추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문화를 비교함으로써 컬처럴 엘리먼트를 찾는 겁니다. 문화 요소를 찾는 겁니다. 근데 문화 요소가 지금 그 일례를 보여드렸는데 라이프스타일, 패턴, 패션, 트렌드, 모델, 릴릭, 룰, 트렌드까지 그 세대와 리전, 스페시픽 리전과 어떤 스페시픽 제너레이션의 그런 문화 요소를 찾아내면은 뭔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찾는 과정에서 NFL,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스의 도움을 받았고요. 포커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플로팅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좀 더 핀포인트로 좁혀서 일반 공개를 함으로써 거기서 또 다시 한번 추출해내는 그 과정에서 각 세대와 그다음에 지역의 그런 문화 요소를 우리가 찾을 수 있다. 찾았을 때 과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라는 겁니다. 아직 결과는 안 나옵니다. 우리 균합법이기 때문에 컬처는 결국에는 이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파워이죠. 컬처 이즈 파워입니다. 컬처 이즈 밸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컬처는 브랜드가 됩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컬처가 브랜드가 되겠죠. 한류가 대표적입니다. 그 다음에 컬처는 비즈니스가 될 수 있을까? 아까 사업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컬처 이거 좀 약간 너무 속된 말이라 좀 죄송한데 컬처 이즈 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 일본의 그 음식이죠. 네, 정식이죠. 지금 카이세키 요리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특징적으로 문화 요소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구 결과에서 아까 그 단어 처리, 그 이미지 트래킹을 통해 가지고 찾아낸 게 바로 이겁니다. 젓가락이에요, 젓가락. 이거 뭘로 먹겠습니까? 뜨거운 겁니다. 게다가 이것도 젓가락으로 먹습니다. 이거는. 근데 만약에 여기에다가 이거 보시죠. 이 숟가락하고 이거 먹는 스테인리스 저거를 갖다 보면은 이 브랜드 가치는 확 떨어집니다. 이거는 카레죠, 카레. 근데 이게 일본에서도 카레를 먹습니다. 이제 일본 사람이 그런 거 잘하는데 그 김치도 김치로 만들고 브랜드화 시켜버리잖아요. 근데 카레는 마찬가지로 인도 요리인데 카레는 네트로 카레는 일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했는데 일본 사람들이 아까 젓가락으로 먹어야 되는데 숟가락을 갖다 놓습니다. 이거 일본에서도 숟가락을 갖다 놓는 얘기죠. 젓가락을 갖다 놓으면은 이것도 아웃입니다. 일본에서는. 근데 실제 인도에서는 인도 사람들이 이렇게 먹습니다. 근데 이것도 문화죠. 카레 음식점을 일본에 개점을 한다든지 딴 나라에 개점을 할 때 상당히 그 나라의 이런 문화적인 요소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본의 그 가게 무슨 가게 반찬 가게 아니라 그냥 음식점입니다. 일반 음식점에 여기서 좀 특이하다고 생각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가 지난주에 국제교육기금 소장님하고 얘기하면서 캐낸 건데요. 사실 컬처럴 마이닝을 한 겁니다. 그분이 얘기하기를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한국 음식이 이 중에 있습니다. 뭘 것 같습니까? 잡채가 있습니다. 잡채.
근데 우리나라에서 잡채를 파는 가게가 있습니까? 근데 일본은 실제 얼마에 받아먹냐면은 900엔입니다. 900엔이 900원이 아니라 거의 10,000원 가까운 가격을 잡채에다 10,000원을 붙일 수 있다. 이걸 비즈니스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물도 있죠. 나물 이것도 뭐 600엔 거의 한 7,000원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상 요리, 정식 요리가 지금 일본에서 사용되고 있다. 료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여관 여러분 잘 안 가시죠? 여관 우리나라 얼마짜리죠? 보통? 근데 일본의 여관입니다. 깜짝 놀랐는데요. 36,000에 54,000에 얼마입니까 저게? 거의 우리나라 60만 원, 70만 원짜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관에 일본의 료칸에 붙은 프리미엄, 그 프리미엄이 바로 문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용사마라고 하죠. 정말 한류의 신이었습니다. 일본 아줌마들입니다. 일본 아줌마들이 용사마 하면서 이렇게 우리 용사마 좋아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과연 이 겨울연가죠. 겨울연가를 과연 우리가 이걸 비즈니스화 시키려고 브랜드화 시키려고 만들었냐 했을 때 그렇지 않았습니다. KBS가 그냥 만들었는데 우연히 터진 거죠. 대박을 터뜨린 겁니다. 우연히 일치였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근데 만약에 미국의 아줌마들인데요. 과연 미국의 아줌마들이 용사마를 좋아할까? 미국에 이게 갔을 때 이게 안 터졌죠. 용사마가 미국 사람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근데 일본에서 터졌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그런 문화 요소, 문화적인 거를 캐냈을 때 오히려 더 조직적으로 한류를 전 세계에 퍼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까지. 근데 지금 한류가 미국에서는 BTS로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BTS는 왠지 미국에서 먹힐 것 같다. 컬처럴 마이닝이기 때문에 가능한 데이터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의 연구진들이 조금 더 논리적으로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컬처럴 마이닝이 과연 어떤 식의 향후에 확장성이 있을까에 대해서 이런 게 가능하다. 모든 걸 다 기계가 대체하고 있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근데 AI가 시인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AI가 어떻게 시인이 될 수 있을까? 시라는 거야말로 감성을 터치해야 되고요. 그 문화를 공략을 해야 돼요. 감성 이걸 문화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고 그 시는 절대로 아주 기계적인 시, 아주 드라이한 시가 되겠죠. 컬처럴 마이닝 된 데이터를 만약에 활용을 한다면은 시인 뉴럴은 아주 당연스러운 우리의 컬처럴 마이닝의 앞으로의 방향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가 소설도 씁니다. 소설은 문화죠, 결국에는. 소설 안에 모든 문화가 들어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드라이합니다. 컬처럴 마이닝 된 결과물이 기반 데이터가 된다면 과연 이 소설은 어떻게 나올까? 그리고 이게 재팬인데요. 재팬만 나올까? 한중일 플러스 다중. 이미지를 가지고 어떤 게 활용될까라는 이야기입니다. 저희의 그 기반 데이터가 이미지와 텍스트의 그런 링크인데요. 그게 링크가 됐을 때 많은 그런 그 이미지 디텍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그 이미지넷 유징 선생님이 하고 있는데요.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냥 단순히 그런 이미지 트래킹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그 텍스트 베이스화된 이미지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카테고라이제이션이 좀 더 정확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페이셜 익스프레션 레코그니션이라고 하잖아요. 저희의 문화적인 게 들어간다면 조금 더 다양한 그런 감정 표현을 발굴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 외에 이거는 스토리텔링이죠. 이미지를 보고 그거를 스토리로 만들어내는 이런 것까지 연결이 되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뭐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연구를 보고 컨설팅하신 이용대 교수님이 자기 할 수 있다 하면서 다시 내일 여기 제주도에 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또 이와 관련된 회의를 또 할 예정이고요. 향후에도 우리 지금 한중일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많은 연구가 계속 붙어나가고요. 연수가 계속 늘어날수록 기술적 발전을 하면서 우리의 문화 컬처럴 마이닝 기술적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도 다양하게 방문화가 늘어나면서 조금 더 많은 이야기를 다음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 사회도 같이 보겠습니다. 연결해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주제 발표까지 마쳤습니다. 어떻습니까? 의미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토론회 시간을 여기 우리가 지금 6시까지 들려놨거든요. 그래서 6시까지 좀 저희 주제 토론해가지고 좀 토론회 시간을 좀 갖고 못다한 이야기는 만찬장소에서 갖는 걸로 하고 또 우리의 그 사실은 이번에 가장 큰 목적은 공통의 아젠다 발표입니다. 아젠다 발표라서 뭐 이거를 뭐 1시간 안에 끝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너무나 많은 전공자들이 모이셔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공통의 아젠다가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체적인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내일 오전에는 제가 브런치를 예약을 해놨는데요. 여기는 그 영어 책임자분들을 모시고 조금 더 핀포인트 좀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능이 센터장님이 총괄 한번 총평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힘드시죠? 힘드실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저한테는 유익한 시간이 됐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 각 팀별로 굉장히 그 좋은 심층적인 연구 결과를 보여주셨는데 또 협의체의 목적은 각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것도 있지만 어렵겠지만 공통의 아젠다라기보다는 아까 저기 그 이쪽 팀하고 같이 왜 코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전 팀이 하나의 팀으로 묶이는 거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몇 개의 팀이 서로 어떤 그 새로운 연구 주제를 좀 발굴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우리 연구에 저 연구팀을 자문단으로 요청을 해서 심층적으로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논의하는 시간에는 다 못할 것 같고 그런 시간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까 질의응답을 통해서 또 교수님께서 또 조언도 해주시고 그런 내용들이 이 자리가 마련되지 않았다면 할 수 없었던 그런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오늘은 시작인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모임을 좀 자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아까 명함을 받아놓고 지역들을 좀 봤거든요. 그랬더니 부산도 있고 강원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돌아가면서 좀 같이 그 협의체 장소를 돌아가면서 인바이트하면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제가 아까 그 박종태 교수님 연구실에 갔었거든요. 근데 제 연구 분야는 아니지만 이렇게 제가 실제 이렇게 테스트를 했어요. 근데 옆에 교수님이 사실은 목을 조르고 있더라고요. 사진 찍었는데 안 보이기 때문에. 네, 제가 그 말 좀 재밌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투어하면서 다른 연구팀이 실제로 동영상을 보지 않고 구현한 사례들을 보고 어드바이스 해주고 또 나중에 미래 연구, 용암 연구 팀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고생 하고 계십니다. 좀 더 유익한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 아직 방송 중인데요. 이게 배터리가 거의 끝날 때쯤이면 저희도 끝날 것 같습니다. 식당도 6시 반부터 예약을 해놔가지고 여기서 나가면 한 3, 4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우리 자유롭게 의견 교환하시고요. 공통의 아젠다를 찾는 건 사실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여기서 몇 개가 나와도 오히려 더 그 연구자들 쪽에서는 강화할 일이고요. 그리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렇게까지 모였는데 우리 안에서 뭔가 하나를 만들어서 이 센터장님 기쁘게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한번 의견 교환. 그리고 우리 주제 발표를 했는데 저희 주제에 대한 코멘트는 아무도 안 하셔가지고 이렇게 끝나기로 좀 제가 머쓱해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우리 앞으로 연구 발전을 위해서라도 좀 이렇게 코멘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코멘트보다는 그 센터장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사실 저도 굉장히 좀 많이 용기를 내서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또 오늘 와서 많은 교수님들을 만나보고 또 연구 결과를 소개받으니까 계속 어떤 연계를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게 저희도 연구하면서 개별 지금 연구단, 그러니까 저희 연구팀에서 뭐 이렇게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할 수 있는 거는 뭐 어떻게든 가능할 것 같은데, 그거보다 혹시나 센터에서 이쪽 팀하고 저쪽 팀하고 뭔가 공식적인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혹시 원하시는지, 혹은 이런 거를 또 혹은 지원을 해주시는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지원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어느 팀하고 지금 오늘 명함
주고받잖아요. 그래서 같이 콜라보를 그러니까 이렇게 좀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원하시면 저희가 주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가 부산이 되든 뭐 서울의 교통이 좋은 지역에서 만나시든 그런 장소 예약까지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어느 팀하고 같이 하고 싶다 연락을 주시면 제가 그 팀에 연락을 해가지고 연결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이렉트로 전화하셔도 됩니다. 자, 지금 혹시 그 유튜브에서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 계시면은 토론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채팅창에다가 올리면 제가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요. 네, 채팅창에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지사항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시간이 조금 남으면 저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언어경리학 전공하고 있는 박사과정생입니다. 그래서 책임 연구자이신 하지한 교수님이 못 오신다고 하셔서 제가 대신 오게 됐는데요. 먼저 이렇게 너무 훌륭하신 연구진 분들과 같이 토론하고 뭐 연구를 공유하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지금 목소리가 너무 떨리고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그 우승탁 박사님께서 발표를 되게 잘 열심히 해주셨는데 언어병리에 관한 이야기는 라고 하는 것의 그 최대 핵심, 그러니까 그 궁극적인 목적은 좋은 치료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임상에서 아이들을 치료해 봤지만 좋은 치료를 할 때 가장 흔히 쓰이는 게 조음점 지시법이라고 해서 이제 그 조음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2000점을 콕콕 막대기 같은 서랍자라고 하는 막대기로 콕콕 찍어주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그 앞쪽에 있는 부분에서는 2000점을 콕콕 찔러줄 수 있지만 뒤쪽에 있는 뭐 영구계음이나 그런 곳을 막대기를 집어넣게 되면 아이들이 머뭇고역질을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저 PPT에도 삽입을 했었는데 뭐 이렇게 가글을 한번 해봐라. 그 위치가 그 소리가 나는 곳이다. 이런 식으로 조음점을 알려주고는 합니다. 이게 사실 언어치료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그 좋은 치료의 현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개발을 하고 싶어하는 게 바로 저 EPG라는 건데요. 저 EPG는 아주 얇은 센서를 2000장에 이렇게 까는 거예요. 그래서 혀와 그 두 개가 닿는 부분을 센서로 다이렉트로 그 바로바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지금 네가 내고 있는 소리는 바로 그 모니터링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이렇게 피드백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상적인 소리를 내면 사실 이런 부분이 지금 활성화돼서 이렇게 센서가 이런 모양으로 보여야 되는데 지금 아이가 지금 틀린 발음을 하고 있으니까 센서가 이제 뭐 다른 부분에서 활성화가 되고 이런 것들을 좀 더 시각적으로 확인시켜주고자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였고요. 근데 이게 사실 지금 미국에서는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언어치료 기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기기가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는 개발이 되지 않고 있어서 지금 이번 기회에 공학자분들과 융합해서 연구를 하게 된 것인데요. 사실 미국에 있는 것을 그대로 가져올 수도 있지만 그 미국에 있는 영어와 한국어의 가장 큰 차이점, 그 평음과 경음과 격음 이렇게 나눠지는 이 한국어의 그 특성을 반영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아까 설명을 하시면서 그것을 가장 중점으로 두고 EPG라는 것에 대한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이 드뜨트, 뭐 즈쯔츠 이런 걸 직접 시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혀에서의 그 어떤 긴장도가 조금씩 아주 미세한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렇게 미세한 차이까지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센서 기술은 뭐 김탁 선생님께서 알아서 발견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교수님께서 아주 좋은 조언을 해주셨듯이 이렇게 글로탈이라고 하는 성문에서의 긴장도까지 잡아낼 수 있는 그런 EPG를 꼭 마지막 연도까지는 개발을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예, 감사합니다. 저 융합 연구의 또 가장 또 중요한 의미가 이게 신진 연구자들 발굴입니다. 그래서 융합 연구와 관련된 연구자분들 말씀이셨고요. 지금 제가 아까 그 실시간으로 의견 달라고 했는데 지금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문성구 연구재단 문성구입니다. 우선 소개시켜 드려야지 본인 놀라실 것 같아요. 연구재단 문성구입니다. 유익한 자리가 될 것 같아서 매우 좋습니다. 그다음에 장동환 선생이
장동환입니다. 세미나 흥미있게 듣고 있습니다. 라고. 자, 혹시 또 코멘트 해 주실 거 있으면은 해주시면 또 여기서 토론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중계방송이었고요. 자, 또 다른 분들은, 예. 제가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예. 발표자로서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리죠. 다시 한번 양해해 주세요. 예. 여기 와가지고. 예, 예, 예. 그 마이크 돌리도 됩니다. 아까 결혼 이야기 그 말씀드렸는데 마치 제가 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려가지고 마치 연구가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가 들려서 저도 좀 잘못 좀 전달이 되지 않은 좀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조음성 자체가 우리말하고 영어하고 다른데 똑같은 소리처럼 들리지만 트 소리하고 우리말에 달리다 듣소리하고 지금 굉장히 사운드가 비슷하다고 말을 하지만 저음점이 왜 달라요? 그래서 지금 아까 그 말씀하신 그 EPG 그걸 조합할 때 분명히 한국어하고 다른 시스템을 개발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목표 자체는 아까 이제 뜨뜨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니까 그 목표로는 지금 현재 입소리 닿는 그거는 좀 맞지 않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린 거고 그 조음점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 시스템을 개발해야 되는 거는 지금 맞는 방향으로 가고 제가 마치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좀 인식이 제가 돼서 죄송하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훌륭한 연구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앞으로 10분 정도 남았거든요. 예, 같이, 예. 이현주 교수님. 네, 오늘 발표 너무 재밌게 들었습니다. 사실 저만 좀 다른 얘기하는 것 같아서 처음에 이걸 어떻게 이제 연결시켜야 되나라는 생각도 사실 많이 했는데 아까 그 컬처 마이닝이라는 개념을 들으면서 저는 굉장히 참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다라는 생각했어요. 사실 저희가 굉장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과학은 문화다라는 거예요. 과학을 또 하나의 정의가 생겼다. 컬처리 사이언스. 거기 하나 넣어주세요. 컬처에. 사이언스입니다. 그래서 그 아까도 저기 하실 때 어떤 사이언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문화라고 보지 않지만 사실 그래서 이미지 분석과 관련해서 저는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까 쟁점 같은 걸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언제 발표 같은 상황과 관련해서 가장 그걸 대변한다고 생각하는 이미지를 고르라는 게 사람들은 과연 어떤 이미지를 고를까? 그게 나이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고 나라에 따라서도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 자체가 어떤 에너지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떤 반응을 하느냐라는 것 자체도 우리나라의 어떤 성향을 보여주는 그런 충분한 잠재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연결할 수 있겠다. 과학이라는 어떤 쟁점 교육과 관련해서도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나라에서 그런 쟁점을 교육해 나가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기초 데이터 연구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언제 한번 교수님 한번 모시고 저희도 자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도 아까 개인적으로 다가가지고 정말 관심이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서로 위인하는 방향으로 자문으로 짱짱되는 그런 저희 서울이니까요, 저도.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되게 저희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그런 의도이고요. 우리 요즘에 흔히 얘기하는 이 코로나 시대, 코로나 세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저희가 스페시픽 리전, 스페시픽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런 포스트 코로나 얘기도 나오고요. 코로나 세대의 또 이런 특정 세대는 또 다른 또 이미지를 갖고 있고, 앞으로 또 이게 어떻게 변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거는 또 이게 생명 살아있다라고 또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좀 살아있는 연구를 하는 차원에서도 이 문화를 좀 다양한 측면에서 활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인 공헌과 관련된 이현주 교수님 연구실인데요. 그래서 이런 거 좀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 같이 할 수 있는 거 저도 사실 몇 개 좀 찾아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따가 말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지금 계속 실시간으로 반응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왔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같이 이원 중계를 하고 있는데요. 자, 또 이렇게 코멘트라든지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말씀하십시오. 사실 저희는 연구소에 있었어요. 아, 예. 기업체 분들이랑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업체 분들은
당연히 한 2년 내에 개발을 해서 사업화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오늘의 주제로 볼 수 있는 컬처 마이닝을 이용해서 과연 어떤 부분에서 연구와 또는 사용 실현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는 사업화가 필수적인 요건이거든요. 그래서 컬처 마이닝을 이용했을 때 과연 어떤 아이템들이 실제 필드에서 기업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있을까라는 예. 생각이 좀 들어서요.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예. 사실 그래서 저희가 컬처럴 마이닝을 상표 등록을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상표 등록을 하면서 2류, 41류, 42류에 상표 등록을 했거든. 한번 해봐서 아실 텐데요. 그게 20개를 뽑아야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걸 뽑는 과정에서 20개 갖고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하나 추가할 때마다 2,000원씩 더 들더라고요. 상관없다 해가지고 이건 확장성과 관련된 걸 다 선점을 해놨습니다. 컬처럴 마이닝.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거는 우리 앞으로의 그 구상인데 컨설팅, 교육 컨설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아마 이현주 교수랑 좀 관련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그 로고, 브랜드화, 기타 등등 주로 컨설팅, 교육 컨설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사업 비즈니스 컨설팅, 그 다음에 네이밍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우리 아까 그 이미지를 실제로 그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어떤 교육적인 자료로서 충분히 제공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언어간 링크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게 있고 디플로트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활용을 하면은 공통적인 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다른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 다양한 방면에서 확장성을 가지고 있고 그 자체가 예를 들면 사회복지 언어 치료라든지 그리고 요즘에 다문화 사회에 진입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그 표시라든지 이런 거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또 음성 데이터하고도 나중에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2개류에서 정확하게 30몇 개씩 뽑아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우리도 활용성에 대한 게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상품 등록하면서 많은 고민했습니다. 좀 아이디어 있으면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경수 교수님. 강학 교수님한테 좀 와닿는 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예. 이 컬처 마이닝의 응용 분야에 대해서 현재 오피니언 마이닝이 많이 활성화되고 많이 활용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오피니언 마이닝은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서 상품을 개발했을 때 그 상품에 대해서 현재 사회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이 이제 제품 하나뿐만 아니라 제품에 대해서 디자인이나 성능이나 각 요소별로도 파악이 가능하죠. 그런 응용 분야가 있듯이 컬처 마이닝이 가능했으면 컬처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컬처에 대한 컨설팅뿐만 아니라 제품을 개발했을 때 한국에서의 반응과 일본에서의 반응, 문화적인 차이에 의해서 나오는 반응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응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컬처 마이닝의 어떤 연구 결과와 어떤 기술들은 어떤 기업들의 제품 통이 되느냐 이거죠. 플랫폼을 사업할 수 있다고 보십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서 그러니까 어떤 음식 체인을 만드는데 한국 음식점이 일본에 진출하고자 할 때 어떤 요소를 고려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장르나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흔히 많이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는 여행을 가면은 세대가 좀 다른데요. 뭘 먹더라도 고추장을 찾습니다. 저는 뭘 먹더라도 고추라는 게 사실 스파이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는데, 근데 그게 잘못 사용되면은 스포일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우리의 이제 세대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데 그 문화에서 과연 고추장을 한국 음식에 넣을까 말까에 대한 그런 고민, 사소한 고민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역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요시노야라는 체인점이 있었습니다. 종로에 아주 크게 덮밥집인데요. 근데 그게 일본에서 100년 이상 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아주 의욕에 불타서 올라왔는데 2달 만에 철수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한 달 운영해 보니까는 한국 손님들이 안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를 했는데 여기다가 김치 좋아하는 김치를 갖다 붙여놨습니다. 더욱더 안 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로컬라이제이션이 잘못되고 문화를 잘못 이해했고 자기 문화를 어필하는 것도 방법이 달랐다라는 그래서 현지화 전략이라든지 이런 걸 세울 때 저희 컬처럴 마이닝이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API 활용 방식인데요. 우리 컬처 마이닝의 이런 데이터베이스는 그야말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빅데이터, 문화 빅데이터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그런 빅데이터가 과연 다양한 활용 방식은 우리가 모르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PI를 통해 가지고 그런 자료 제공을 유료화를 시킨다든지 뭐 이런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아까 좀 제시를 했는데요. 예,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 교수님 한마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인맥으로 다져진 사이입니다. 저희 연구팀은. 근데 그래서 뭐 같은 선후배 관계 아니면 학연 지연 이런 걸로 오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교수님들 보시니까 정말 뭐 제주도부터 북한만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데에서 지금 다 연관성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만들어지는 이런 자리에서 만들어지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의뢰해가지고 붙여달라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는 본인이 주체가 돼가지고 이걸 연결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하고 계시다는 걸 봐가지고 이게 과연 아까는 진짜 점점 지역이 이렇게 점조지기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돼서 이거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유지가 되고 있는지 좀 상당히 궁금합니다. 가장 많은 대학이 참여한 게 아까 제가 까먹었는데 우리 대학이 가장 많은 대학이 있다. 목포 대학 네 분이시고 그죠? 그죠? 그럼 3개 이상 대학 혹시 몇 개 대학이? 여기 또 연구소하고 같이 또 연결이 되더라고요. 5개 기관입니까 여긴 또? 그럼 또 어떻게 가능하죠 이게? 모이는 경위 뭐였던 경위는? 이제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인적인 친분 역시 분야가 달라가지고 예. 이제 개인적인 친분에서 다른 분야를 다시 만나게 돼요. 그게 개인적인 친분이 역시 한국의 문화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경위와 뭐 이런 거 있습니까? 근데 별로 특별한 게 없나? 예. 학연 박사를 소개를 못해요. 그래요. 저분이 이제 학위가 과학교육이신데 발명 교육이나 특허 교육까지 같이 하시면서 기술 교육에 이제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저희도 팀을 구성할 때 저는 딱 학업 배우는 거 모르는 분이에요. 모르는 분인데 제가 평상시에 저는 이제 교육학을 강조를 교육학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실제로 과학교육하면 이공계 사람들을 많이 만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사범대에서 교육학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황영 박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발명이나 특허 이러다 보니까 이공계 선생님들하고의 교류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융합적인 전공을 한 황영 박사 같은 분이 계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거기에 거점을 이렇게 탁탁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좀 저도 팀 구성하면서 너무 재밌다. 처음 뵙는 분들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도 되게 재미있게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여러 가지 얽혀 있는데요. 진행하면서 제가 커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연구에 사실 이 세상에 새로운 건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융합을 하면서 새로운 게 나온다는 걸 절실히 느끼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하면서 사실 제 전공하고 밀접적인 역할을 하시는 교수님들보다도 전혀 다른 전공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 얻는 것도 많고 저도 주는 거 많죠, 그죠? 서로 주고받는 그런 이게 가능한 게 또 우리 융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자리를 통해 가지고 아마 그냥 모르는 해가지고 전공이 맞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런 하나의 공통된 주제 가지고 하고 여기서 또 명함 교환도 하셨으니까 이번 기회에 조금 더 친밀한 관계를 맺으셔서 더 많은 연구 성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제가 사회도 보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무리까지 감히 하게 된 정확히 6시 1분이 됐습니다. 중간에다 연결해 주시면 돼요. 이거 너무 부담되는데? 살짝.
조금만 빼겠습니다. 테이블 안 나요. 거리 그 사회적 거리 두신 것 같아요. 앞에도 보시면 알거든요. 저기 화이팅 한번 일단 한번 찍으시고 지금 끝 조금만 더 보여주시면 저 여기 앞에 화면 들어가도록 네, 지금 딱 좋습니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파이팅 한번 하실까요? 융화명부 화이팅으로 가겠습니다. 융화명부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